네, 이번 시간은 이제 423페이지 있죠? 예육장, 근대 태동기의 사회. 왜 근대 태동기라고 했느냐? 조선 후기 사회에 들어가면서는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모습. 여기가 이제 굵직굵직한 게 나올 게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첫째, 신분제에 관해서. 자, 조선 후기 신분제는 어떻게 되냐? 변화가 좀 된다. 전기에 비해서. 그 변화된 모습 있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먼저 목차를 펼쳐놓고 순서는 상관없이 거긴 책에 다 있는 거야. 자, 원래 이제 조선시대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 강화시켜온 사회죠? 그러면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이제 양반 지배층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강화시켜서 신분 질서를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갈수록 안정되어 간다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자꾸 흔들리는, 동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어떻게 된다? 안정되기보다는 동요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반상제가 일반화됩니다. 반상제가 일반화됩니다라고 해야 돼. 이걸 뭘로 바꿔 나온다? 양천제가 일반화됩니다. 이렇게 바꿔 나온다.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신분제도는 반상제라고 했어. 양천제는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신분제도고, 그게 이제 법적,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거고, 현실적인 거는 바로 반상제다. 반상제는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반상제가, 그래서 전기에는 양천제로 운용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후기에는 뭐가 일반화된다? 반상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의 수는요, 무조건 늘어납니다.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그래서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한다. 반면에 상민과 노비의 수,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가 맞다. 감소.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조선 후기에는 신분 계층 간에도 있지만, 신분 계층 내에서도 뭐, 분화가 심화됩니다. 계층 분화 현상이 심해. 그래서 줄여서 계층 분화라고 하는 거야. 계층 내 분화, 내지는 계층 분화가 심화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계층은 대표적으로 하셨을걸? 양반 내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 양반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대다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나온다. 그걸 계층 분화라고 하는 거야. 농민도 마찬가지야. 일부는 분홍으로 성장하지만 대다수는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것도 농민의 계층 분화라고 말하는 거야. 심지어는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상인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상인, 뭐 도고로 성장하는 상인들,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그러나 나머지는 몰락한다. 그 다음에 수공업자도 마찬가지야. 규모가 큰 수공업자는 독립수공업자겠지.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대제 수공업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층 분화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신분 상승 운동. 조선 후기에 가면 굉장한 신분 상승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층민의 신분 상승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대놓고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는 계층도 나온다. 특히 중인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래서 목차에 다 나오죠? 그럼 요것도 먼저 크게.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화 내용으로 만든 것은 첫째,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돼? 동요. 그 다음에 반상제가 일반화, 양천제가 일반화. 반상제가 일반화. 그 다음에 양반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증가.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분 계층 간 내지는 계층 내 계층 분화 현상이 심화.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운동이 전개된다. 요게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알아두세요. 크게. 424페이지까지 하신 거야. 그 다음에 2번. 이제 그 가운데에서 조선 전기의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천민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지? 조선 후기에도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조선 후기 뭐? 양반에 대해서 합시다. 양반. 자,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해서. 조선 후기의 양반의 개념은 뭐다? 이거 하셨죠? 원래 양반은 어떤 애들을 부르는 거야?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단어였지. 원래, 본래,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양반을 물어보는 거야. 그게 전기의 개념이었죠. 근데 지금 후기하고 있잖아. 후기는 문무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고추성, 그 가족까지도 모두 뭐라고 부르는 시대다? 양반이라고 부르는 시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양반이라는 개념이, 신분이, 전기에는 성취 신분이었는데, 후기에는 무슨 신분으로 바뀌어간다? 세습 신분.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선 후기에, 여기 안에도 있었죠. 양반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양반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하는 게 맞지? 증가. 이건 당연히 알아두고,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야. 원인이 뭘까? 그거 물어본단 말이야. 원인이 뭘까? 하층민들이 어떻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일이 많다. 조선후기가 바로 신분 상승이 활발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 납속책, 그 다음에 공명첩, 그 다음에 족보 매매나 위조 등을 통해서. 요게 조선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납속책, 공명첩, 특히 요거는 어느 때 실시됐죠? 어느 때부터 실시된 거지? 임진왜란 때 하셨죠? 임진왜란 때.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허용했잖아. 그게 바로 납속책과 공명첩이다. 공명첩은 뭐냐면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야. 공명, 비어있는, 이름이 없는 관직 임명장. 그래서 그 그림도 보이죠? 공명첩. 자, 그래서 공명첩, 납속책, 공명첩, 그 다음에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뭐야?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의 족보를 사가지고, 아니면 심지어는 위조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가 조선후기 신분 상승의 대표적인 방법.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뭐다? 양반의 수는 늘어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 그걸 묶어. 자, 뭐다, 그게? 계층 분화. 양반의 뭐? 계층 분화. 그래서 조선후기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양반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고요. 계층 분화. 근데 그 계층 분화의 원인이 뭐냐는 거야.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이거야. 붕당 정치가 격화되면서 일당 전제와 그 다음에 세도 정치, 19세기 세도 정치. 무슨 말이냐면 일당 전제하고 세도 정치기에는 소수의 일당이나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정치적 권리를 상실하는 거지. 그래서 일당 전제화 현상, 숙종 때 경신황국을 계기로 그 다음에 19세기의 세도 정치이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양반 사회의 변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다? 계층 분화. 그래서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계층 분화인데 원인은 뭐라고요? 일당 전제하고 세도 정치. 그래서 어떻게? 벌열 양반. 중앙에 여전히 이걸 권반이라고 돼. 권반. 거기 있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중앙에 여전히 중앙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 양반, 얘네들을 벌열 양반이라고 해. 반면에 대다수는 몰락해서 향반이나 뭐 토반이나 잔반, 향반, 잔반 이런 용어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향반, 잔반. 자, 그래서 향반, 잔반은 뭘 말하는 거다? 몰락 양반. 자, 그래서 요거 다 하면 무엇을 제목이 뭐야? 제목. 양반의 계층 분화 현상. 원인은 뭐예요? 일당 독재, 그 다음에 세도 정치. 그래서 향반 같은 경우는 중앙 정치에서 배제되어서 향촌 사회에서 겨우 지위를 유지하는 양반.
잠반은 경제적으로까지 몰락해서 생계도 곤란할 정도로 몰락한 양반. 이렇게. 자, 그래서 거의 계층 문화라고 합니다. 양반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몰락 양반들이 주로 뭘 하냐고. 거기 있지? 몰락 양반들은,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무엇에도 종사한다. 생산 활동에도 종사한다. 전기의 양반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 모습으로 만든 것은 농사도 짓고, 그치? 상공업에도 종사하는 양반의 모습.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 그 다음에 몰락 양반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학문에 전념해서 실학자들이 많이 나와. 실학자들. 그래서 실학이라는 학문도 대부분은 누구의 학문인 거야? 몰락 양반의 학문인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몰락 양반은 그러면 사회에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19세기에 무엇을 주도하기도 한다? 밀란을 주도하기도 한다. 자, 거꾸로 19세기에 밀란을 주도했다. 실학을 형성했다. 생산활동에도 종사했다. 다음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조선 후기. 누구 물어보는 거야? 양반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중인. 중간계층. 자, 조선 후기의 중간계층도 물어봤단 말이야. 중간계층. 그게 뭐 중인이지 뭐 중인. 이 조선 후기의 중인들은 어떤 운동을 전개했다? 신분 상승 운동.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기본 전제가 깔려있죠?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이 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는 애들도 있다. 조선 후기에 신분 상승 운동을 주도한 애들이 누구다? 중인이다,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그 신분 상승 운동. 그럼 왜 이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하게 되느냐 말이야. 그거는 이제 배경에 나와 있겠지, 배경. 자, 중인층은 뭐다? 주로 어떤 애들이 중인층이죠? 전문직 종사자, 그 다음에 실무행정직, 여기에 종사하는 애들 보통은 중인이라고 하는 거지. 게다가 이제 첩의 소생들도 중인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걔네들을 중서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그런 애들이 어떻게? 중인층을 형성해 가더라. 사회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일정 정도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나 누구에 비해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양반에 비해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게 불만인 거다. 그래서 이 중인층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직 진출에 막 제한을 가하거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때 나누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중인 해가지고 문과 제한 이러면 안 돼. 누구만 문과 제한이야? 서울만 문과 제한이야.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문반으로의 진출을 막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바로 무엇의 배경이 된다? 중인층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한 배경이 된다. 근데 나눠서 하라. 반드시 나눠서. 누구 못한다? 서울, 서얼. 그 다음에 기술직 중인. 이렇게. 직 중인. 자, 먼저 서울에 대해서 나왔죠? 서울. 자, 서울에 대해서만 한다. 자, 서울은 어떤 애들이다? 첩의 소생이다. 그런데 양반은 얘네들 누구와 비슷한 취급을 했다? 중인층과. 그래서 중서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얘네들은 관직 진출은 아니고 문반으로의 진출을 막았지.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일찍부터 문반 진출 운동을 벌였던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어느 때를 전후해서 완화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 그거 줄쳐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 임진왜란 때 뭘 정부가 실시했어?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발행했죠? 그래서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무엇을 전후해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본문에 있어. 줄쳐놓으세요. 하나.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진출할 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종조 때. 영종조 때. 자, 영종조 때는 이게 어떤 시대냐면, 영종조 때는 전반적으로 서얼이라든가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청요직 진출 운동을 벌인다. 청요직 진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것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서얼은
문반으로의 진출을 막은 거지 무반이나 잡과로의 진출을 막은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개한 운동은 문반 진출 운동이야. 그래서 문반으로의 진출이 허용되는 시기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의 관료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반으로 진출을 하면 청요직인데 그 청요직의 대표적인 그 관청이 3사야, 3사. 거기를 거쳐야만 고위관료로 승진하더라고. 그런데 이 문반 진출은 허용했어도 서울에 대해서 청요직에 임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요직 진출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청요직으로는 뭐가 있다? 3사. 그래서 진출운동.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정조 때. 정조 중요한 왕이죠. 정조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그게 서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을 등용하게 됐습니다. 세 사람까지 반드시 알아놓으라고 그랬죠.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책에 다 있을 거야.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그러다가 철종 때. 어느 때? 철종 때 이들에 대해서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는 조치를 한단 말이야, 정부가. 그걸 신해허통이라고 한다. 철종에 신해허통이라고 한다. 신해허통. 자, 신해허통은 뭐다? 누구에 대해서? 서얼에 대해서 무엇을 허용했다? 청요직 진출을 허용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줄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 후기 서얼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다 맞는 거란 말이야. 첫째 뭐라고? 이들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진출하기도 했다. 영종조 때 청요직 진출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철종 때 이들에게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자, 이들은 서얼입니다. 서얼 그거. 그래서 그렇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426페이지까지 하신 거야. 신해허통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기술직 중인 줄. 글 읽어. 철종 때 서얼들에 대해서 청요직 진출이 허용. 그것도 줄 쳐놔. 이건 무슨 조치라고 했지 아까? 좀 전에 바로 위에 있죠? 신해허통 조치라고. 누구라고 해야 돼? 서얼. 이해 자극, 거기서부터 이해 자극을 받은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술직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를 말하는데 철종 때 이 서얼에 대해서 허통 조치가 내려지자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얘네들도 대규모 신분상승 운동을 벌인다고. 그냥 신분상승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규모 소청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허통이 이루어졌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크게 그냥 중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직 중인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답을 달리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은 다시 이제 요거는 서울과 기술이 나눈 건데 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인은 뭘 했다고?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그 양가로 4번 있죠? 그것도 1, 2, 3 줄 쳐놓으세요. 자, 중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조선 후기의 중인은 뭐 했다고 일단?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두 번째, 외래 문화 수용 줄. 조선 후기에 외래 문화 수용에 기여하였다. 이것도 중인이야. 특히 역관. 기술직 중인데 그 중에서도 역관, 외국어 잘하는 사람. 역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래 문화 수용에 기여했다, 그거. 그 다음에 위학문학줄, 시사줄, 시조집줄. 조선 후기 이 중인층을 이렇게도 불렀어. 위학인이라고. 그래서 이들만의 문학을 위학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위학 내지는 여학문학이라고도 해. 그래서 위학, 여학문학을 형성했다. 그럼 누구 물어본다? 중인층. 박스 안에 막 글이 나왔어. 위학, 여학 이런 단어가 막 나오면서 그들을 물어보는 거야, 막.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야, 신분계층? 중인층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습니다. 시사결산과 시조집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적, 연조기감, 이항견문록, 희조일사, 호사내기, 규사, 고문비력 있죠? 일단 다 줄쳐놔. 그리고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는 건 알아야 돼. 중인층.
그 중에서도 연조기감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나와요. 연조기감, 그 다음에 이향견문록, 희조일사 요 정도는 특히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읽어두시라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했다? 중인층에 대해서 했다. 조선 후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해서 한다. 자, 조선 후기의 노비. 자, 조선 후기의 노비에 대해서 자, 일단 조선 후기에 거기 나와 있죠? 순서대로. 조선 후기의 노비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 노비의 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는 게 맞지? 감소.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해야 되지만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된다고. 감소가 맞아 무조건. 그럼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 그게 또 노비 중에서도 신분을 상승한 애들이 나온다는 거지. 면천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노비들도 활발히 어떻게 신분 상승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 어떤 방법일까?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책을 통해서 납속책. 이게 이 납속책이나 공명첩 이런 것들이 다 신분 상승의 반복이 같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군공이나 납속, 그 다음에 도망가는 노비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어떠한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부러 노비의 수를 조금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켜서 국가 재정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피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5번이야. 노비 종목법.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자, 조선 후기에 노비 종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비 종목법. 그거 기억하시면 돼. 노비 종목법. 영조 때 확정 실시되는 건데 이건 뭐냐? 노비 소생의 신분을 정할 때 종은 따를 모는 어미 뭐야? 어머니의 신분을 기준으로 그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거야. 그걸 노비 종모법 이렇게 된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노비 종모법이 아니라 노비 종모 종부법이라고 한다. 뭐냐면 부모 신분을 모두 따진 거야. 그래서 일단 노비의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노비의 신분은 세습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가 모두 노비면 어떻게 돼?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지. 근데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면 어떻게 돼? 부가 됐던 뭐가 됐던 한 사람이라도 노비가 섞여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죠. 근데 노비 종목법은 노비 종목법 시행 이유는 어떻게 될까?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인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전에는 무조건 자식은 노비가 됐는데 노비 종목법 시행은 어떤 경우에는 노비 신분을 벗을까 자식이? 모가 양인인 경우가 있겠지. 아버지가 노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양인인 경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어머니가 양인이니까 자식은 뭐가 된다? 양인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게 노비 종목법이야. 그러면 노비 종목법을 시행한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맞는 것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전보다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거야, 이것도. 반면에 양인의 수는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 의도가 뭐다?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의 수를 늘려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 있다. 왜?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고 양인은 세금을 내는 계층이니까. 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 정책적 의도가 있다. 반드시. 그리고 또 써놨죠, 거기다가. 서인은 이 제도의 긍정적. 그 다음에 남인은 부정적이라고 했지? 이 제도는 뭐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국가 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신분 질서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야. 자, 그래서 이 제도 이후에 신분 질서는 더욱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근데 서인은 무엇을 더 강조한 거야?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게 더 급선무였다. 그래서 이 제도의 긍정적. 반면에 남인은 뭘 더 강조했다? 신분 질서의 안정을 강조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부정적. 이런 식으로. 그러나 어쨌든 노비 종목법은 확정 실시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노비 해방 있죠? 관노비 해방. 이거는 아예 막바로 해방이자 해방. 관노비, 공노비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순조 원년에. 그거 기억하세요. 순조 원년. 1801년.
순저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니은. 일부 공노비를 제외한 낙공노비 약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모든 공노비 이러면 안 돼. 일부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관노비가 아니라 산노비 이렇게 바꿔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공노비, 관노비. 그 다음에 노비 세습제는 18869 줄. 산노비까지 완전히 해방되는 거. 조선의 신분제도인 양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어때다? 가보개혁. 그 줄만 쳐놓으세요.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하신 게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도 잘 나올 게 굉장히 많지. 정리를 아주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절로 갑니다. 428페이지. 자, 조선 후기의 428페이지. 뭐에 대해서 한다? 이제 혼인과 가족제도. 자, 요 부분도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랬죠? 고려시대부터. 자,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후기 거를 열심히 정리해 놓으시고, 정기를 역으로 좀 생각해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조선시대 15세기에서 대략 16세기까지. 보통 조선 정기라고 하는 거지. 15세기하고 16세기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가 운영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어느 시대의 특징이다? 고려시대가 이랬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부계,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가 운영됐지. 이러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와 녀를 차별을 좀 심하게 안 하는 사회죠. 그런데, 그래서 15세기, 16세기까지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몇 세기 이후에는? 17세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결론적으로. 이게 조선 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하고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분제 내용이 막 나왔어. 그럼 조선 후기 물어보는 거지. 이때 혼인과 가족제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결론은.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한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일반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다 써놓으세요. 종법이라고 해놔, 종법. 종법이 바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말하는 거야. 종법 질서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법 질서가 약화됩니다가 아니라 종법 질서가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는 이러한 결론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되는 시기에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428페이지 양가로 3번 있지? 결론은 그거지?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줄 쳐놓는 거야. 친형제도 정착. 조선 후기에 가면 무슨 제도가 정착됩니다? 친형제도가 정착됩니다. 친형제도가 정착. 이거 무슨 뜻이다? 시집살이. 그래서 시집살이가 정착되는 때는 어때다? 조선 후기. 그러면 이 시기에는 친형제도가 일반화되는 거니까, 시집살이가 일반화되니까 처가살이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없어야 되는 거야. 이때까지는 처가살이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장자 중심의 가족제도 운영. 당연하지?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운영되면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심하게 차별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장남 위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야, 장자. 장자 중심의 가족제도가 운영되는 거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장남이 어떻게 된다? 장남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우대받는다. 제사도 누가 주관한다? 장남이 주관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제사, 유교직 제사가 보편화되는 시기고,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되는데 누가 지내야 되는 거야? 남자가 지내는 거야. 이제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남자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확산되는 시기야. 자, 그래서 장자. 그래서 429페이지에 3번도 나오는 거지. 이 시기에는 그러면 집안에 제사는 남자가 지내야 되는데, 어쨌든 장남이 됐던 남자가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양자가 일반화된다. 양자가 일반화된다.
그전에는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었지. 왜? 여자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전에. 자, 그래서 양자가 일반화된다. 그것도 줄. 자, 그 다음에 부계 중심의 족보 편찬. 맞지? 자, 족보도 이때는 뭐야? 가부장적 가족제도,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족보도 누구 중심으로 족보가 쓰여진다? 부계 중심의 족보고, 거기다 시족보라고 또 써주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안동건 씨 성화보 거기서 정리해 놓으라고 했죠? 안동건 씨 성화보는 조선 정기로 가셔야 되는데, 그치? 그때는 뭐야? 자손보라고 그랬지? 근데 부계 중심의 족보는 뭐라고 그래? 시족보라고 했지? 그래서 시족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뭐야? 족보에 자녀를 기재할 때도 어떻게 기재한다? 남자를 우선 기재한다. 남자를 우선 기재한다. 그것도 줄. 그전에 어떻게 기재했어요? 출생 순으로 기재했지? 그래서 그런 거.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 양반들이, 특히 양반들이 같은 마을에서 산다. 한 마을에서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산다. 그래서 그걸 동성마을이라고 했지? 그래서 동성마을이 많아진다. 그것도 줄. 동성마을이, 북의 친족 집단 중심의 동성마을이 많아진다. 그래서 동성마을 하나 또 그것도 줄 맞춰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효와 정절의 강조. 그것도 줄. 조선 후기에 가면서 가부장적,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무엇을 강조하더라는 거야? 효와 정절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과부의 재가를 어떻게 한다? 줄. 과부의 재가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그리고 효자와 연려. 효자와 연려를 국가에서 어떻게 하기도 했다? 표창. 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혼인과 가족제도 할 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거 계속 정리하세요. 이러한 특징은 어느 때 나와야 돼? 조선 후기.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잘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결론. 조선 후기에 가면 뭐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면서, 일반화되면서 여자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인구의 변동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30페이지로 갑시다. 조선 후기 향촌 질서의 변화. 자, 조선 후기는 또 향촌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것도 간략하게 거기 나와 있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곰곰이 자꾸 읽어보다 보면 자, 조선 후기 향촌 사회는 먼저 멸리제의 정착과 오가작토법의 강화. 그거 줄쳐놓고 그 다음에 양반 사족의 건의약화. 그거 줄쳐놓고 고별표. 그 부분도 잘 나오는 부분이야. 조선 후기 향촌사회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향촌사회. 자, 기존의 제지, 지방의 사족. 양반이라고 그랬죠?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시대야? 약화되는 거야. 어디에서? 향촌사회에서. 자, 그래서 그거 줄. 그래서, 조선 후기는 향촌에서의 제지 사족, 양반의 권위는 강화야, 약화야? 약화가 맞는다. 그건 왜 그럴까? 그건 대충 그런 거야. 향촌 사회는 지방이죠? 지방에서는 일단 절대적으로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 그 다음에 몰락 양반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그 전에는 양반이면 권위도 높고, 지주층으로서, 관료층으로서, 예비 관료로서 학문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높은 지위를 누렸는데 조선 후기 가니까 옆마을에 뭐 몰락 양반 나타나고 뭐 농사도 짓고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나니까 기존의 양반이 지녔던 권위, 지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반면에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도 있다. 뭐 양반이 아니야, 신분이. 심지어는 상민이나 천민까지도 부농층이 나오는 거야.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나오는 거야. 상공업 계층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걔네들이 부를 축적해서 양반학기를 우습게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기본적으로 기존에 비해.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무슨 뭐 신분이 나쁘다. 이게 아니야. 조선 후기에도 양반이라는 신분이 특권 신분층으로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양반이긴 하나, 신분이긴 하나, 전기에 비해서는 약화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전기에 비해서 권위가 약화됐다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얘네들이 무엇은 노력을 한다?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 지위 강화 노력. 그래서 이 계층이란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목차를 잘 추출하면 돼. 첫째 촐락다니에 다니에 무엇을 실시합니다? 이들이 동약을 실시합니다. 이거 전기부터 있었죠? 근데 조선 후기 가면 더 많아진다는 거야. 자, 촐락다니에 동약을 실시합니다. 그럼 촐락다니에 동약을 주도한 계층이 누구라는 거야? 양반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실시하게 되냐면 그 전에는 이거보다 더 과격 단위로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거든. 그게 향단이야. 향단위. 저번 시간에 향촌 사회 할 때 향사회하고 촌사회라고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지? 향사회는 무슨 단위야? 9년 단위지. 9년 단위. 9년 단위. 그 전에는 16세기에 이제 이 향자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향약 이런 것들 있지? 이 향약, 9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해왔다, 양반들이.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져. 자, 조선 후기에 가면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강화된다, 어려워진다. 거기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진다. 왜 그러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향촌사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령이 9년 단위로 권한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9년 단위의 양반들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더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동네지, 촐락. 그래서 촐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한다. 이 문장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아놔.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촐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들은 족적 결합을 강화합니다. 자신들만의 똘똘 뭉친다는 거지. 저 족적 결합을 어떻게 합니다? 강화합니다. 뭉친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마을이 많아집니다? 동종 마을이 많아집니다. 동종 마을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그냥 조선 후기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 동종 마을이 많아지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무슨 현상이 그 원인이라는 거야. 양반들의 지위 강화 노력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같은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개인보다는 가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져. 가문이 특히 중시되는 시대가 어느 때다? 조선 후기. 가문이나 문중 이런 것들 특히 더 강조하는 때가 어느 때다? 조선 후기. 그래서 자신들의 가문이나 문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문이나 문중만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를 건립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죠? 동그라미 디귿 줄쳐놔. 가문 중시 가문을 위한 서원과 사후 건립. 그 내용은 읽고 이해하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줄쳐놔. 요 정도까지. 자, 요게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이거 다 맞는 거야. 일단 객관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지자 촐락 단위의 동약이 실시됩니다. 동종 마을이 많아집니다. 가문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가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신분층은 누구다? 양반. 왜 하는 거다? 지위 강화 노력. 왜 지위 강화 노력을 한다?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농민층의 변화. 농민층의 변화는 아까도 하셨죠? 경제 부분에서도 미리 했던 거야. 조선 후기의 농민은 뭐다? 계층 분화야. 결론은 계층 분화.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생활.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다. 어떻게 계층 분화가 된다 그랬지? 일부는 분홍축으로 성장하지만 대다수는 몰락해서 어떻게 된다?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특히 분홍층 같은 경우는 경제력을 축적한 평민층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얘네들이 이제 경제력을 이용해서 신분을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양반으로 상승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누구와 주로 결탁하냐면 얘네들이 수령층과 결탁을 해. 그래서 신분을 상승하기도 해. 그래야지 양반 신분이 돼야 어쨌든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특권 신분이거든. 조선 후기의 양반은. 그래서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군포를 안 낸다. 첫째.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누구여야 돼, 신분이? 양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 그러나 대부분은 뭐다?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거기 3번 있죠. 그것도 좋구나. 자, 그래서 이 향촌사회의 가장 주계층인 양반과 이 농민의 지위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의 지배력이 변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목차대로. 자, 조선 후기 향촌 지배력이 변한 내용. 첫째, 조선 후기에는 누구의 권한이 강화된다? 관권이 강화된다. 관권이 뭐? 강화됩니다. 관의 권한이란 뜻이 관의 권한. 그 관의 권한은 누굴까? 수령이지 뭐 수령. 그리고 수령과 결탁한 뭐야? 아전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권한은 강화된다고 해야 돼. 맞아. 약화된다고 해야지. 맞아. 강화된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에서는 누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관권, 수령과 아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권한이 약화된다. 그럼 절대 안 돼. 그럼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는 누가 지배하는 거야? 누가 주도하는 거야? 수령과 아전. 그래서 얘네들의 권한이 강화되자 9년 단위의 농민 지배가 어려워진 거지, 제지사족들이. 그래서 더 들어가서 촌락 단위의 동계 동약을 실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9년 단위로 농민을 지배했던 기존의 제지사족의 향촌 지배력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 두 번째. 약화된다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목차 있는 거 아니야? 기존의 제지사족의 향촌 지배력은 뭐다? 약화된다. 3번. 반면에 누가 새롭게 성장한다? 일부 새로운 계층. 그게 일명 부농층이지. 요호부민층. 부농층이 성장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기도 하고 누구와 결탁해서? 수령과 결탁해서. 그러니까 수령에다 뇌물 주는 거야. 수령과 결탁해서. 그리고 어디에 이름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냐면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여기에 이름이 딱 향안이 뭐라 그랬죠? 지방 사족의 명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향안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나 양반입니다. 이런 소리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만 여기에 참석할 수가 있어. 사족들의 회의, 향회에. 그래서 수령과 결탁해서 부농층은 수령과 결탁을 해서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에 참석해서 정부의 부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참여 노력, 그거 조심하면 돼. 그게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여기에 자꾸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 향회의 성질이 바뀌는 거야. 원래 이 향안이나 향회는 그 전에 정기할 때는 뭐였어요? 누가 주도하는 거야, 원래? 사족들이 주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사족들의 자치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여기에 누가 관여가 심하냐면 수령이 관여가 심해. 그러니까 수령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변해가는 거야. 원래는 향회는 사족들의 자치기구의 성격을 띄었는데 조선 후기의 향회는 뭘로 변질된다? 수령의 부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기구로 변질된다? 자문기구로 변질된다. 부세 정책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수치 정책, 그 정책이 어디에서 논의되는 거냐면 향회에서 논의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령의 부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기구로 변질되더라? 자문기구로 변질되더라. 그래서 사족들의 자치적 성격이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수령이 주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세 정책이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새롭게 성장한 부농층은 수령에다 뇌물 주고 향안에 이름을 올려서 여기에 자꾸 참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의 부세 정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요, 향촌사회에서 얘네들을 구향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구향이라고 한다. 구향. 그리고 얘네들을 신향이라고 해요. 신향. 그래서 기존의 제지사족, 기존의 향안에 이름을 올렸던 기존의 제지사족은 구향인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향한의 이름을 올리는 애들, 새롭게 성장한 애들 신향이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 향촌 주도력 다툼. 그래서 구향과 신향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맞다, 이게 조선 후기.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그래서 마지막 다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잘 정리를, 계속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이 지문 자체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리게 나왔나, 맞게 나왔나,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조선후기 향촌사의 모습인 거야. 지배력 편천까지,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 뭐, 요런 것들, 농민의 계층 분화 현상, 요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제5절, 조선후기 사회개혁의 움직임인데, 이거는요, 크게, 이제 남은 게 조선후기의 이제 사상적 측면, 종교적 측면하고, 밀란, 요런 거 정리해 놓으면 되시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민간신앙이 성행한다, 그거 하나. 민간신앙이 성행한다. 민간신앙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회가 점차 안정되기보다는 점차 사회 불안이 심화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가 자꾸 동요되는 현상이 확대되는 거야. 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도 동요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가 재정도 궁핍해지고, 심지어는 19세기에는 서양의 이양손이 출몰해서 막 통상도 요구하고, 서양의 문물도 막 확산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리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 원래 지배층의 학문인 성리학은 피지배층을 위한 학문은 아닌 거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뭐다? 민심이 동요된다. 민심이 동요되는 시기다. 조선 후기에. 19세기가 가장 하이라이트겠지. 3정의 문란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민심이 동요된다. 그래서 그 민심의 동요를 반영하는 현상이 바로 뭐라는 거야? 민간 사이에서 민간신앙이 성행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민심의 동요를 반영하는 조선 후기에 얘는 뭐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야. 말세의 도래. 말세가 왔다. 천지 개벽할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외쳐지는 거야. 이제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각종 예언사상. 예언사상이 유행하더라. 예언사상. 그래서 조선 후기에 무슨 사상이 유행하는 때다? 예언사상. 근데 이제 예언사상은 별로 좋은 사상이 아니라는 거야.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야. 정감록.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사상이야. 그래서 정감록 등 예언사상이 퍼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말세의 도래, 천지개벽 이러한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성장하는 시대야. 그래서 정부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예언사상이 담겨져 있는 벽서나 괴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자, 조선 후기에 뭐가 자주 일어난다? 벽서, 괴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사회에서 또 무슨 신앙이 유행한다? 묵격신앙이 유행한다. 샤머니즘이지. 묵격신앙.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해서는 미륵신앙이 유행한다. 그 정도야. 이건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목차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줄쳐놓고. 자, 조선 후기의 사회현상으로 맞아 틀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말세와 개벽 등 각종 예언사상이 유행하였다. 정감록을 비롯한 벽서, 괴서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묵격신앙과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다 맞다. 어느 시대의 상황으로? 조선 후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민심의 동요를 반영한다.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한 게 아니라 피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거예요. 민심의 동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민간신앙이 성행하게 되는 배경이다. 자, 그래서 민간신앙, 이런 것 등 민간신앙이 성행하는 배경은 뭐가 있다? 원인은 민심이 동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433페이지에 그 민간신앙의 성행 있죠? 그 부분은 크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나머지 하실 부분이 천주교, 그 다음에 동학, 밀란, 요 세 개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